안녕하세요. 옹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채널에 출연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에 월급은 적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 책을 출간한 저자 부의 사달이고요. 저의 작은 성공 스토리가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출간까지 하고 출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필명이 네. 부의 사달이신 거예요. 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실 제가 부의 사다리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나눠주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부의 사다리로 처음부터 좀 쳤어요. 네. 그 부를 올라가고 싶다.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어떤 때 그걸 네. 좀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사실 가장 느꼈을 때는 제가 처음에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급여만으로는 이 부자가 되기를 좀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언제 느꼈냐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내가 가진 돈으로 구매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워낙 자산이 격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최초에는 분양권 투자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해서 내 집을 분양권을 마련을 했는데 그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급여가 오르는 속도보다 현저하게 빠르더라고요. 그게 한 몇 년도 좀 됐어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 한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15년? 네, 그 정도? 네. 한 16년 정도. 16년. 네, 16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때 분양권 투자를 하셨는데 네. 거기서 바로 네. 효과를 보신 거군요. 네, 그냥 그때는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내 집을 마련한다는 뉘앙스로 그냥 구매를 했는데 이게 매월 올라가는 속도가 급여는 정말 1년을 열심히 일해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려주질 않는데 이건 생각보다 빠르게 자산이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머리를 띵 맞았죠. 여기서 내가 그냥 단순히 급여만 가지고는 이 자산의 격차를 줄일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그 집을 사는 거 네. 거기에서 좀 많이 이렇게 네. 뭐 충격이면 충격, 부를 이렇게 획득하는 방법을 깨달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자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네, 저도 일단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네. 부를 늘려가는 과정을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네. 이게 시청자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전세금 8천만 원으로 네. 시작해서 네. 지금은 이제 38억의 자산가가 되셨다고요. 이 과정도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처음에 맞벌이 부부였는데요. 종잣돈을 모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종잣돈을 모으는 게 제가 뭐 의지를 갖고 모았던 건 아니고 그때 워낙 업무가 좀 과중했어요. 그래서 아침 한 8시에 출근을 해서 한 11시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밤 11시요? 네. 오전 11시 이렇게 파트타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신입사원 때는 그렇게 거의 한 1년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나 저나 이렇게 돈을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진짜 일만 하다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좀 쌓이는, 그때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적금 정도? 그냥 월급 받는 거 일정 금액 해서 적금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일정 금액 종잣돈을 모으게 됐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일단 1년 정도 모은 종잣돈으로 분양권을 하나를 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통 10% 정도면 계약금만 있으면 살 수가 있다 보니까 한 4천만 원이 안 되는 한 3,500만 원 정도 1년에 종잣돈을 모아서 그걸로 투자를 했고 그 가격이 오르면서 이때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분양권도 또 구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집을 만약에 이제 등기를 치면 집값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분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또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산 규모가 늘어난 다음에는 이제 조금 자산 배분 차원에서 뭐 대형 우량 주식, 그 다음에 ETF, 뭐 연금 펀드,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자산 배분을 해서 금융 자산하고 부동산 자산을 좀 밸런스 있게 가져가려고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배분을 조금 해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청약도 되신 건가요? 청약을 넣었는데 비달이어서 예비 당첨으로 됐어요. 네, 예비 당첨으로. 그렇게 해서 또 그 집을 구매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책에 나오는데. 좋은 지역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조금 많이 올랐지만 그 당시에는 미분양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전 되게 궁금한 게 그 당시는 네. 지금은 사실 이제 네. 막 조금 약간 꺾인 것 네. 같다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 심리가요. 네.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음. 한 거는 이걸 투자 관점으로 보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는 관점으로 1주택으로 시작을 했고, 내가 살면서 뭐 그 집은 놔둔 상태로 레버리지를 익히면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크게 뭐 사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거주 사용 가치의 만족도를 높였기 때문에 그때 뭐 미분양이든 아니든 내가 들어가 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처음에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그런 이제 투자든지 실거주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요. 그 막 영끌하고 네. 부담되게 막 네. 그렇게 접근하신 건 아니신가요? 처음에는 안 했어요. 대출을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부채가 많아지면 망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릴 때부터 부채는 갚아야 된다, 빚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교육을 듣고 자라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빚을 안 내고 최대한 다 갚고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은 가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늘려서 자산을 늘렸고, 지금은 조금 부채를 줄이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보면은 되게 막 투자를 할 때 네. 그 무리하게는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무리하게는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렇게 전세금 8천에서 네. 한 38억까지 네, 자산의 규모를 키울 수 있었던 있다.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영끌에서 베팅을 했으면 지금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100억 자산가 70억 자산가 이렇게 좀 말 안 해도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겠죠. 근데 저는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했던 선택에. 네. 그러면 좀 이런 의문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저자님이 그래도 이렇게 책까지 쓰실 정도면 이게 저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점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제가 볼 때는 그 사소한 것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하나에 꽂히면 좋은 말로는 집착? 몰입감? 이렇게 파고드는 거.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하나를 뭘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근무 시간 외에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핸드폰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 집에 퇴근해서도 뭐 1시, 2시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완전 전문가는 아니어도 처음에는 이제 준 전문가 단계로 조금씩 내공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책에도 약간 그런 몰입하는 성향 때문에 가족들하고 초기에는 조금 갈등도 있었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올인하는 스타일이시군요. 하나에 빠지면은 올인하는 스타일. 그리고 그 올인을 해서 어느 정도 여기가 성과가 나겠다는 판단이 들면 의사결정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도 한 6억 정도 되는, 좀 그래도 규모가 크잖아요. 6억 큰 돈이잖아요. 뭐 그 정도의 매물이 나왔을 때 연락이 왔어요. 좋은 매물이 맞아요. 제가 조사를 했던 매물이었기 때문에 매수하겠냐 연락이 온 거예요. 아파트? 아파트는 아니고 비주택 지식산업센터였어요. 근데 좀 좋은 지역에 큰 매물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하면은 좀 벌 수 있는. 근데 1시간 내내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중개사에서. 그래서 30분 만에 결정을 해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실제로 계약만 하면 한 1억 이상의 차이가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해서 해놓으면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빠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감한 베팅. 그래서 제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2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몰입감, 과감한 베팅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직장 대기업을 다니시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현재도 회사를 다니고 계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병행이 그렇게까지 되나요? 그래서 이제 개인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술자리라든가
회식이라든가 솔직히 참여를 안 해요. 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공식적인 거는 참여를 하고 회사 업무 시간에는 제 업무를 누구한테도 창피하지 않게 업무는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회사는 저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근무 시간에 제 아시는 분들 중에도 뭐 주식을 하거나 뭐 암호화폐를 하거나 이러면서 투자를 병행을 좀 몰입을 다른 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성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무 시간에는 근무 시간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고 단 요즘은 야근을 안 해요. 근무 시간 안에 무조건 다 끝내놓고 땡 하면은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럼 회사에서도 얘는 업무를 다 했으니까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충분히 회사한테 일을 해줬으니까 그 대신 그 개인적인 시간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는 시간 뭐 개인적인 뭐 즐기는 술자리 시간 이런 거는 다 없앴어요. 없애고 몰입을 하고 다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꼭 좀 가지려고. 네. 처음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몰입을 했는데 좀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밸런스 있게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정점에 한번 네. 완전하게 몰입한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행동 변화가 나타나신 게 네, 아닌가 맞습니다. 싶기도 하고. 그러면 만약에 네. 그 성공 요인 중에 하나로 네. 몰입을 네. 이렇게 좀 알려주셨는데 만약 그게 없었다고 하면 네. 그러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 그 정도 노력은 네. 필수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임계치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넘지 않으면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어느 정도의 뭐 과학용어로 역치라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그 포인트가 되는 순간 팍 터지잖아요. 그때까지는 좀 힘들지만 좀 버티고 자기의 내공을 쌓으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은 그 임계치를 넘어서 성공하는 그 발판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그 본업에 충실한 거, 네. 근무 시간 내에는 딱 그 네. 주어진 거는 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거, 그 얘기해 주셨는데, 그 본업이 네. 재테크랑 요즘에 이렇게 재테크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맞아요. 본업과 재테크 좀 어떻게 좀 비율을 균형을 네. 밸런스를 잡으면 좋을지. 사실 이 재테크만 해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급여를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안정적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월 300만 원 이렇게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실제로 투자금으로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을 넣었다. 그러면은 뭐 한 20억, 뭐 한 30억 정도를 넣어놔야 매월 그 정도를 그쵸.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나는 회사 생활을 함으로써 그만큼의 자산의 이익을 회사로부터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저도. 이거 완전히 생각이 전환이네요. 회사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만큼의 자산을 가질 수 없으니 회사는 이미 그만큼의 그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속하면서 회사를 레버리지를 해서 나한테 그 안정적인 급여 그렇다 보니까 가족의 생계라든가 이런 게 안정적이면 투자를 할 때 조급함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직장인 투자자하고 전업 투자자하고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2015년에 16년쯤에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이 부의 속도가요. 네.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네. 지수함수 곡선을 얘기하잖아요. 네. 진짜 맞아요. 그렇게 늘어나나요? 그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뭐 유명한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스노우볼 효과, 뭐 복리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한 1억 정도 자산이었는데 분양권을 구입하고 한 2억 정도로 늘어났고 등기를 치니까 한 4억, 다른 걸 구입하니까 또 한 8억, 또 그거 갖다 투자하니까 지금은 뭐 순자산으로 하면은 그 정도 좀 많이 파파파박 어느 순간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한 1년 만에도 한 2배가 늘어나더라고요. 그 규모가. 그러면은 그 자산 중에서 네. 혹시 그 포트폴리오 비중, 네. 부동산과 주식 네. 대표적으로 네.
대략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대략 처음에는 거의 부동산이 한 90% 이상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한 70% 정도로 좀 낮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60% 정도까지 낮추려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지금은 한 7대3 정도 비중? 처음에 그 주식보다 네. 부동산으로 좀 접근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이게 주식보다 부동산이 그 내 자본 말고 남의 자본을 이용해서 활용하는데 지렛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걸 극대화하는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대출 규제라든가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 많이 돼 있어서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갔을 시기 좀 운이 좋았을 수는 있는데 그때 시기만 해도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분양권 투자다. 그럼 실제로 분양권 가격은 4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10%면 한 4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10%만 가지고 10%가 상승을 하는데 4천만 원에 10%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4억에 10%가 상승을 하니까 내 투자금 대비해서는 10%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100%가 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책에서 네. 레버리지, 그 네. 좋은 대출 그 네. 부분 정리해 주셨는데 네. 그 내용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 레버리지 효과. 네. 그러면 그 책에서 맞벌이로 이제 네. 소득까지도 밝혀주셨어요.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버셨다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네. 이제 그 임계치를 넘는 그 노력, 네. 몰입 네. 그런 게 더해지면 네. 그리고 한 시간은 한 5년, 6년 5년, 6년 정도.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자산을 많이 불릴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네, 누구나. 네. 왜냐면 저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특별하신 것 같은데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냥 동네 아저씨, 형, 동생 뭐 이런 평범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관심만 가지고 좀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막 몰입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네. 또 그런 궁금증도 드는 것 같아요. 그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네. 임원도 다실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가능하죠.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루트를 아직은 또 포기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가능하면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파이가 엄청 크긴 하거든요. 될 수 있다고 하면. 근데 이제 분명히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꼭 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회사도 걸치고 회사 외적인 개인적인 시간에는 이런 뭐 투자 공부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회사에서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회사에만 목을 매면 회사가 생계의 전부면 회사에 좀 내내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관리자들을 봐도 내가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적어도 너무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뭐 잘못된 얘기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방향성이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 옳은 말을 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아쉽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직언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근데 무조건 예스맨. 네네. 왜냐면 회사에서 그 이품 받아야 되고 뭐 고가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높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네, 장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선택하지 그냥 예스맨, 무조건 내내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자산도 가지고 밸런스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더 업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면.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잘하는 것도 개인의 그 자산, 네, 혜자가 자산 구축되어 있는 사람이 구축되면은 조금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횡령 사건 최근에 좀 이슈가 있잖아요.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민감한 이슈긴 하지만 그분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 회사 돈이 아니고 개인 돈으로 충분히 자산도 있고 먹고 살만 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내막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회사 돈을 횡령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결핍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회사 돈을 끌어서 내 자산을 불리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게 회사 생활과 또 재테크가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그 실제로도 이제 그 저자님께서도
그 성장하시면서 그런 네. 걸 많이 느끼셨 거잖아요. 네, 그죠? 느낀 상사와의 것 같아요. 관계, 네, 네. 다른 동료들과의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금 지금은 이제 유연해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왜냐면은 제가 어. 너무 국가에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어찌됐든 간에 아. 상대평가잖아요. 이게 기업이라는 게 절대평가를 해주지는 않다 보니까 누구는 그 좋은 우대를 받고 누구는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평가를 안 좋게 받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분이 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제가 양보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평판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관리자가 되는 데는 개인의 실적이 우선인 사람보다는 평판이 좋거나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관리자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인사 세션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러면 내가 이 개인으로 성장하기보다 관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방법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직 사유 중에 1위가 네. 직장 상사의 갑질. 네. 이게 되게 크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거를 네. 뭐 상사와도 해결할 수 있는 네. 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테크나 네. 이런 개인적인 경제적 네. 그런 부분을 맞아요. 갖추게 되면 또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런 거에 좀 편안하게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유대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직장 동료들 중에도 보면은 이번에 책을 내고 이러면서 좀 알려지게 되잖아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면 그거에 아예 문외한이었으니까. 그럼 제가 뭐 진솔하게 그분에 대한 걸 좀 상담을 해준다거나 하면 그 사람을 저는 많이 신뢰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개인적인 영역까지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서 관계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네. 그 직장인 분들이 네. 이제 예를 들어 뭐 사회초년생 이런 네. 분들은 더욱더 이제 아무래도 종잣돈이 좀 적은 네. 상태고 네. 뭐 시작을 한다고 해도 뭐 한 네. 250, 300만 원으로 맞아요.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맞아요. 그분들이 좀 가장 빠르게 뭐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꼭 해야 하는 뭐 행동이라든지 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런 분양권 투자는 유효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무주택자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예전에는 뭐 가점제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추천제 물량이라든가 이래서 소위 말해서 운이 좋으면은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최근에 하는 사전청약 이런 것도 이미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것들도 있고 조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아파텔이라는 거 뭐 이런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종잣돈을 한 3천, 4천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뭐 100% 정도 수익을 낸다거나 못해도 뭐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낸다거나 이런 투자처가 아직도 충분히 있고 제가 그런 스터디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열정적으로. 그런 스터디는 어떻게 그 저자님 블로그 통해서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지금 워낙 재테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 카페, 뭐 플랫폼 이런 데 엄청 많거든요. 그런 데서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서 한다고 참여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그룹에 좀 참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네. 약간 부동산 끝물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좀 극한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도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 충분히 아직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첨되고 바로 전매가 가능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6개월 안에 매도를 하고 엑시트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거 가치 투자 개념으로 뭐 2년, 3년을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뭐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보다 좀 싸게 받아서 프리미엄을 받고 판다든가 이런 전략으로 가야 왜냐면은 이 종잣돈이 적으실 때는 이 시세 차익형에서 규모를 불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또 추가적인 방법은 뭐 요즘 경매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락기가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경매에서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런 강사님들도 많고 실제 그런 투자 사례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못 찾는 거지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파트 투자만 해야 된다. 네. 뭐 오피스텔, 뭐 아파텔, 뭐 지식산업센터, 지산 이런 네.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거의
막바지로 맞아요. 그리고 흔들릴 때 가장 네. 먼저 흔들릴 네. 수 있고 네. 이게 매도도 안 되고 타이밍도 치면 네. 계속 물릴 수도 있고 네. 이런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더 네. 공부하고 네. 접근을 하면은 네. 또 거기서 종잣돈을 소액이나마 불릴 수 있는 네. 기회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면 충분히 그 뭐 1년 안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 그렇게 뭐 시장이 뭐 요동을 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보통 네. 그 요즘에 좀 이렇게 하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보면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한 23년 뭐 이렇게 지나서 얘기하니까. 보통 그거는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사실 그게 말이 1년, 2년을 기다린다는 것이 상당한 기간이잖아요. 그쵸. 현실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기로 좀 접근을 네. 해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가능이 있다. 이제 아까 그 스터디 모임이나 네. 재테크 공부 이런 거 좀 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자님은 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셨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시작은 독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독서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보통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면 책 한 권을 살 수 있잖아요. 저도 책을 써보니까 한 권의 책을 쓰는데 생각보다 저자에 많은 피땀이 들어가더라고요. 장난이네. 네. 녹여야 돼요, 완전. 자기를 완전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공한 사람을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그냥 배우면 되거든요. 그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이 나를 1대1 컨설팅 해주고 배우면 돼요. 근데 없잖아요, 주변에. 문제는. 없으니까 그 사람의 노하우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성비는 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관련된 책, 뭐 이런 책들 한 250권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250권? 네, 현재까지. 그러니까 누적해서.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한 50권 정도부터 한 번의 책을 사서 읽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50권 다 사요? 한 번에 샀어요. 왜냐면 이거를 분할 한 권씩 사면은 사람이 좀 나태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 권을 한 달 동안 읽어요. 보통. 왜냐면 저도 그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책을 안 좋아해서 전공 서적 이외에는 책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한 권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어떤 그 깨달음을 얻고 공부하기 전까지는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그 시점에는 한 번에 샀어요. 그 이제 인터넷 보면은 추천책들 있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들이 추천책 뭐 50권 이런 거 리스크 인터넷 서칭만 해도 충분히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경제를 좀 쉽게 알려주는 책 뭐 한 10권, 그 다음에 부동산 책 한 10권, 부자 마인드 책 한 10권, 뭐 주식 책 10권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다 샀어요. 한 50권을. 그래서 한 번에 다 이제 일주일에 한 2권 정도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진짜 몰입하는 스타일이네요. 네, 한 달에 한 10권 정도? 그러니까 한 5달 정도? 그러니까 넉넉히 하면 한 6개월 정도 동안 책을 좀 독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가 이제 좀 방향성이 그때 보였던 것 같아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거 뭐 현금으로 투자도 있고 뭐 시세차익형 투자도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책을 보면서 그 부자 마인드, 방법, 실천론 이런 거를 일단 함축적으로 좀 몰입을 해서 내 걸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의를 듣고 강의도 일단 제가 강의비로만 쓴 게 한 1,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강의비로.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 강의가 있어요. 저거를 왜 미쳤다고 저 비싼 돈을 들을까? 근데 저는 관점이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 투자 안 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0만 원 넣는데 1,000만 원 된다. 근데 좋은 강의를 100만 원짜리 들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듣는 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매달 한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는 강의비로 써요. 정말요? 네. 이 정도까지 올라오셨는데도 그러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투자하는 강의뿐만이 아니라 뭐 나를 성장해 줄 수 있는 강의들 있잖아요. 정말 뭐 유명한 사람들 강의라든가 지속적으로 대단하시다. 배우고 새로운 거를 또 배우기 위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그 씨앗들이 나중에 나무가 되고 그러면 저한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네. 강의가 끝나고 나서 네. 저자님들한테도 네. 이렇게 가서 뭐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질문도 던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뭐 요즘은 많이 오프라인이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특강 같은 걸 하면은 가서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역에서 특강을 한다. 그럼 예전에는 업무 시간이 뭐 6시 끝나면 강남역 오면 한 7시 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강의를 보통 한 12시까지 해요. 한 8시부터 한 3, 4시간을 하니까. 그럼 그렇게 강의를 듣고 뭐 끝나면 이제 뭐 저자들한테 뭐 몇 가지씩 물어보고. 근데 뭐 솔직히 많이 못 물어보죠. 왜냐면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물어보고 이렇긴 있는데 그래도 가서 현장감도 느끼고 뭐 집에 오면 뭐 한시고 그랬던 적도 좀 예전에는 그런 오프라인 강의가 많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저자분들이 오프라인 강의만 했었는데 요즘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온라인에서도 그런 저자들의 노하우를 많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아까 그 공부 독서 250권씩 하실 네. 때 그게 독서가 완료되고 분양권 투자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네.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은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책을 한 6개월 정도 읽었으니까 그때 이후에는 이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분양권 투자 그때 네. 들어가신 네. 거군요. 그러니까 진짜 책을 통해서 가성비가 네. 아까 가장 가성비를 좋은 걸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제 현 상황에서 리스크가 가장 적으면서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그 시점에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베팅했으면 훨씬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막 강의를 듣는다 해도 네. 이게 사실 그 수능 공부 이런 것도 봐도 네.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알 상태에서 네, 강의를 맞아요. 들어야 효과가 올라가지. 네.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 네.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부동산 스터디 모임 이런 것도 좀 하셨어요? 스터디도 참가를 좀 했어요. 스터디는 아무래도 이제 유명 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뭐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워낙 활성화가 돼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있으신 분들 중에 지금 뭐 좀 유명 유튜버가 되신 분들도 있고 수강생에서 시작해서 그쵸 그래서 대단하다. 그런 스터디 뭐 이름을 밝히기는 힘들지만 뭐 책을 내고 요즘 떠오르는 샛별로 또 이제 뭐 강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 보니까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좀 유명하신 분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들끼리는 제가 과거에 그들 영상이라든가 책을 보면 다시는 스터디 그룹을 하다가 지금 되게 유명하신 분들, 네임드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만나서 스터디 모임 뭐 멤버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데서 또 1기가 나오고 또 2기가 나오고 3기가 나오고 이렇게 좀 성공하는 그 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세대라고 하나요? 1세대 지금 유명하신 분들이 있고 그 스터디 모임 출신 중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 이제 저같이 이제 조금 2기로 시작해가지고 조금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또 알아오시고 연도 맺고 자산도 같이 늘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동료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되게 좋네요. 약간 좋은 것 군대 생활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동기 느낌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군요. 저자님 이제 요즘 시국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2015년에서 2022년까지 오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대세 상승기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조금씩 이제 좀 대세 하락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투자 방법이나 접근 방법이 좀 달라야 될까요? 어떻게 현재 좀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뭐 연끌 투자를 한다거나 물론 이제 연끌 투자가 힘들긴 해요. 지금 제도상 힘들긴 한데 자신의 뭐 자산 규모나 월 소득 대비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는 조금 비추천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저도 이제 제 동생이 사회 초년생이고 자산이 아직 없어요. 뭐 급여도 이제 많지 않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집을 사야 되냐라든가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투자처 있잖아요. 지금 뭐 구축, 그 외곽지의 구축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를 사는 경우는
혹시 모를 하락기나 조정기가 오면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금 할 수 있는 투자라고 보면은 미래에 신축이 될 거나 아니면 신축을 살 수 있으면은 신축을 사는 게 가장 좋고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요즘 많이 사람들이 재개발. 보는 이유가 요즘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증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치가 이렇게 빵 터지진 않았지만 향후 한 4년, 5년간은 핵심지에 신축이 된다. 그럼 그 입지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투자 기회가 조금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까 네. 그 월소득 대비해서 네. 어느 정도가 부동산이 들어가면 네. 적당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자 비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비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투자할 때는 한 40% 정도는 원리금 상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금을 안 들고 그 예를 들어서 월 300을 번다. 그럼 생활비로 150을 쓰고 예를 들어서 150은 원리금 이자를 쓰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간 거예요. 왜냐면 적금을 따로 들어서는 힘드니까 적금을 모을 때는 이제 종잣돈을 모을 때는 적금을 들고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적금을 드는 게 아니고 자산에 적금을 드는 거죠. 집에다가. 네.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한 40에서 50%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일단 내 생활할 거 다 생활을 하니까 뭐 생활하는데 힘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했을 테니까 어찌됐든 간에 내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고 있기 때문에 이자만 다 한 40, 50% 낸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오버 페이스라고 보고요.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30년 정도 보는 건가요? 일단은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최대한 길게 해놓죠. 왜냐면은 길게 해놔야 아무래도 이제 내는 금액이 좀 줄어들긴 하니까. 네. 그럼 그게 한 20년, 30년 되나요? 네, 한 30년, 35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렇게까지 경우는.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막 네.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네, 맞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그 네. 금통이 열리면 네. 바로바로 인상할 네. 거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저도 과거에 계약해놓던 걸 보니까 막 1%씩 올라가더라고요. 네. 올라가요? 네, 변동금리로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정금리를 해놓으신 분은 상관없는데 보통 워낙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뭐 5년 변동 이렇게 해놓으셨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내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관리를 어느 정도 자산에서 그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6대4 정도로 비율을 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갚는 금액을 좀 크게 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남아있는 종잣돈을 조금 상환을 해서 그 부채하고 자본의 비율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놓는 게 혹시나 모를 금리 뭐 상승기에 좀 대비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분위기가 조금 옛날만치는 못한 것 같아서 그 사실은 이제 주택 같은 거를 구매할 때 투자를 할 때 네. 아파트 그냥 그게 제일 쉬운데 네.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네.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그 쉬운 투자 방법이 어떻게 보면 네. 좀 너무 올라갔으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은 또 공부할 게 많겠네요. 네,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많고 언제 될지 모른다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규모 자체가 그 크다 보니까 그 처음에 좀 많이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있는데 그만큼 또 먹는 파이도 크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은 모든 어떤 투자처든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고수익을 내고 안전하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보면은 되게 좋은 기업 주식 사놓고 네. 해도 뭐 5%, 10%만 떨어져 불안하면 네. 또 바로 팔아버리고 그럴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공부한 사람들은 네. 그거를 버티면서 오히려 더 사고. 더 사고 매수하고 뭐 분할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결국은 그런 분들이 승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섣부른 결론일 수도 네. 있지만 만약에 그런 공부가 좀 어렵고 네.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섣불리 막 네. 그 아파트를 네. 구매한다거나 서울 네. 수도권이 좀 많이 네. 오른 지역. 그쵸. 만약에 내 자산이 있거나 네. 아니면 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버틸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내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고 처음 투자를 하고 급여도 적고 이런데
너무 무리하게 지금 진입을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리하게 지금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나에게 맞는 투자처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어떤 한 가지 방법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어떻게 찾냐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나 강의나 스터디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아,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아, 이거를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 불릴 수 있겠다. 이런 오는 시점이 있거든요. 반짝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확률은 좀 네. 낮을 수 있어도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식이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네. 근데 금매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죠. 아. 저라면 사겠어요. 왜냐면 저도 올해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착을 해야 된다는 니즈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초등학교를 한번 가면 그 중간에 옮기는 게 아이들한테도 좀 안 좋다, 정서적으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또래 형성이 돼 있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그 또래 형성이 깨져버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육아 뭐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실제로 저도 초등학교 때 이사를 한번 했는데 그런 게 좀 깨져서 좀 적응하는 데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뭐 그런 거를 좀 해주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학년기에 그 부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한 30대 후반에 40대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급여도 좀 받으실 거고 자산 규모도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급매물 이렇게 좀 시장이 얼어 있을 때 급매물을 잡으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뭐 30년 이렇게 보고 말씀하신다고 네. 하면 뭐 소득도 어느 정도 네. 이렇게 있다고 하면 네. 또 나중에 네. 또 오를 거고 네. 장기적으로는 네. 당연히 그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네. 오를 거니까 그렇게 보면 좋겠군요. 네. 그러면 혹시 저자님께서는 네. 아까 그 포트폴리오가 7대3 정도라고 네. 하셨는데 요즘 뭐 리밸런싱 같은 거 네. 하고 계신가요? 그쵸. 그 ETF 투자 이런 거는 조금씩 많이는 안 하고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두세 달에 한 번 보나?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예전에 연금 보험 이런 걸 좀 많이 들어놨었거든요. 보험. 연금 보험. 그러니까 보통 나중에 보니까 수익률 2%, 1%. 한 3년 부었는데 뭐 네. 1%, 2%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펀드 형식으로 다 돌려가지고 ETF로 바꿔서 자산 배분으로 해놓으니까 그것도 한 수익률이 한 18%? 한 19%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근로소득을 하면서 계속 한 10년, 20년 아니면 자본소득을 버는 거를 계속 굴린다고 하면 그 규모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있게 그러니까 부동산, 몰빵, 뭐 주식 몰빵보다는 조금 저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의 규모를 키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초보자라면은 사실 자산 부분보다는 하나에 몰빵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요? 네.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있는데 이거를 뭐 100만 원씩 쪼개서 뭐 금 사고 뭐 달러 사고 뭐 네. 주식 사고 부동산 사서는 부자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 젊잖아요.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 20대 정도나 한 30대 초반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설사 그 돈을 다 날린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받고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 또 종잣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한 가지에 몰빵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시군요. 네. 그 집중 투자에서 네. 약간 분산된 네. 투자로 넘어가는 네. 좀 그 자산의 경계점이 좀 있을까요? 저는 자산, 순자산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부터는 이제 조금, 이거를 좀 밸런싱을 좀 맞춰야 되겠다 해서 조금씩 이렇게 좀 낮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10억 전까지는 네.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이렇게 좀 그것만 좀 몰빵을 해야 그 정도까지 자산을 불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재테크 시작하시는 분들이 1차 목표가 보통 10억, 보통 순자산 10억으로 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좀 불리려고 하면 그때까지는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 저자님께서는 부동산으로 그렇게 처음에 초기를 시작하신 거고, 네. 그 다음에 매도도 하신 건가요? 계속 모아가는 스타일이신 건가요? 매도를 저는 모았어요. 모으는 스타일이세요? 네, 모았어요. 모으고 최근에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조금 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오히려 그런 선택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상승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 자산의 규모가 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은 정말 좋은 거를 하나 사서 오래 갖고 있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주변을 봐도 주변에 이제 부동산으로 성공하시는 사람들 봐도 이제 자주 매도해서 이제 단기로 매도해서 차익을 내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좀 보기는 해요. 그러면 하나를 좋은 걸 사서 네. 그게 이제 가치가 올라가면 거기서 또 약간의 대출 레버리지를 쓰고 네, 그런 그런 방식으로. 식으로 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그게 좀 제한될 수는 있는데 음. 큰 틀은 그렇게 해야지 좀 부자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사이클이 지금 뭐 올라갔다가 조정이나 내려간다고 하지만 또 이런 게 언젠가 또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거 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번 상승 랠리에는 저도 그때는 몰빵을 또 하겠죠. 해서 최대한 극대화를 하는 걸로 뭐 하겠죠. 그 여러 채를 이렇게 네. 좀 보유한다고 하면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요즘 그 보면은 그 2년 거주해야 네. 비과세가 네. 되잖아요. 그럼 거주를 안 하게 되는 집도 네.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집을 매도를 한다고 했을 네. 때 정리를 할 타이밍이 네. 와서 네. 근데 세금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네. 남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주택하고요. 네. 비주택을 섞어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세금 문제 때문에 뭐 그 소위 말하는 갭 투자로 뭐 10채씩 사고 이런 걸 안 했어요. 뭐 지방 투자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수도권에 분양권이나 핵심지로 해서 보통 그런 것들이 한 2배씩 오르니까 하나가 뭐 한 3, 4억씩만 올라도 2개면 뭐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로 해놓고 어느 정도 세금 문제에 대한 거를 해놓고 종부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상가라든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우회적으로 섞어놨어요. 그럼 진짜 상가도 공부하시고 네. 지산도 네. 공부하시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네요. 그쵸. 일단 종목은 공부를 하는데 한 가지를 공부를 해놓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부하다가 갑자기 뭐 재무제표 공부하면은 좀 힘든데 부동산 그 안에서는 결국 좀 맥락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명확하게 하나를 100%를 공부를 해놓으면 다른 공부할 때 한 80%, 그 다음 거 할 때는 뭐 한 60%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종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본질은 거의 같으니까.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것도 보면 네. 뭐 그냥 신문에서는 네. 막 크게 얘기하잖아요. 뭐 네. 코로나가 와서 네. 공실이 발생해서 상가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네. 이런데 그 가운데서도 공부를 하고 네. 딱 잘 찾으면 실제로 제가 뭐 스터디 모임에서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지금도 공격적으로 상가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도 매물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고 이용하는지가 문제지 단순히 이제 단편적으로만 보면 네. 지금 공실 많다. 금리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거 맞아요. 맞는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가를 시세보다 뭐 한 60%에 싸게 샀어요. 뭐 시세보다 한 60%에 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장기 보유했을 때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가져가는 거고 그냥 저거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쳐다 안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좀 공부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네. 디테일하게 봐야겠네요. 네. 그 주식 투자는 네. 그 아까 ETF 얘기해 주셨는데 개별 종목은 투자 안 하시나요? 개별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네. 저 뭐 개인 투자기보다는 네. 자녀 계좌로 해서 그냥 이렇게 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대형 우량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해라? 왜냐면은 개별 종목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예. 어렵고 제 머리로 안 되더라고요. 아유. 제 머리로 안 돼서 누구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좀 제네럴한 투자로 그냥 적립식 개념으로 그냥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나 여기 회사 주주야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삼성전자가 보실 때 괜찮으신가 봐요. 그때 한창 많이 빠질 때 많이 샀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럴 때 좀 확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사다가 이건 누가 봐도 완전 꼬꾸라질 때 있잖아요. 꼬꾸라질 때 한 번에 뭐 500만 원 산다거나 뭐 이렇게 있는 정도 돈으로 사갖고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것도 좀 여쭤보면은 네.
그러면 작년 코로나 때 좀 사신 건가요? 그때 많이 샀어요. 근데 그 작년도 보면 네. 그 또 모아가신다고 하니까 작년 보면은 1월에 고점 찍고 네. 거의 뭐 지금 요즘 맞아요. 조금 다시 오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계속 네. 떨어졌잖아요. 네. 보합세고 네. 이때 어떤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심리적으로 왜냐면은 제가 그 자산이 거기에 뭐 몰빵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신용대출을 뭐 몇천만 원 받아가지고 든 게 아니니까 이거를 내가 이 회사하고 뭐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뭐 동업한다. 뭐 전문가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안 쳐다보고 그냥 여기 내 회사 주주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런 마인드로 하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네. 그 신문 경제신문지 보니까 11월에 네. 많이들 파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때 조금 네. 반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매도 차익으로 이거를 뭘 사려고 하거나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그 단기적으로 이거를 팔아서 내가 이거를 집을 사겠다. 아니면 뭐 외제차를 사겠다. 어떤 소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매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거를 그냥 내가 좀 장기적으로 자산의 일정 포트폴리오를 오래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편안하게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주식이 주력은 아니지만 분산하는 관점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망하지 않는 주식들 아니면은 미국 ETF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식 투자는 네. 뭐 상대적으로 되게 표준화된 네. 약간의 네. 보수적인 완전 보수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조금 더 이렇게 네. 관심을 가지시고. 근데 참 한국에서는 네. 부동산으로 부자 되신 분들이 많은 것 더 같아요. 많긴 하니까. 왜냐면 본인이 그 성향인 것 같아요. 만약에 주식 투자 개별 종목 분석이라든가 뭐 워낙 그 슈퍼개미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자기가 거기에 몰입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직장인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직장인은 그 근무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 장이 보통 근무 시간에 열리잖아요. 주식장이. 그럼 그때 매도, 매수 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업무 시간에 이거를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힘들고 리서치하는 것도 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직장인한테 좀 맞는 투자를 찾다 보니까 조금 그냥 많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방식 그런 거를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가 보통 이렇게 한번 하면 네. 처음에 들어가는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고 이러니까 한번 하면 좀 오래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모아가신다고 했는데 이게 자산이 처음에 딱 샀을 때랑 좀 오를 때랑 의미 있게 올랐을 때랑 뭐 이렇게 약간 평균 기간 같은 게 좀 있나요? 평균 기간이라고 하시면 올라가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산의 가치가 샀을 때보다 네. 아주 의미 있게 올랐다. 그거는 어느 정도 약간 사이클이라고 하나요? 그 분위기를 좀 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뭐 똑같이 뭐 3억짜리 그 자산이라고 해도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2배가 뛰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점을 사실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타이밍은 솔직히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좀 장기 보유한다는 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어떤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내가 딱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드니 장기 보유해서 그 마켓 타이밍에 혜택을 누리겠다 약간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거나 이런 거는 따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려고 했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하고 좀 주식을 여쭤봤는데 책에 암호화폐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암호화폐를 제가 18년도였나요? 그때 한 19년도 그때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 시작은 한 50만 원부터 시작을 했나? 시작했는데 50만 원으로 투자하는데 하루 만에 막 2배, 3배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하고 있는데 이거 몇 번 클릭 몇 번 하니까 200만 원씩 통장에 찍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그 완전 광풍 불기 좀 전에 했어요. 그 해서 그걸로 돈을 좀 벌긴 했죠. 그때도 막 하루에 2배, 3배 이렇게 움직이는 그쵸. 올라왔던 것 같아요. 한 2배 정도는 광풍 불 때는 뭐 한 10배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거는 뭐 예산 일이었죠. 그래서
그때 막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하니까 일이 안 돼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모니터 옆에다 이제 핸드폰 넣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실시간으로 뭐 5분만 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정말구나. 네, 이거를 매도를 걸어도 안 팔리고 매수를 걸어도 워낙 이제 이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이제 몰입해서 좀 도박처럼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한 몇 달 그랬던 것 같아요.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폐해가 오더라고요. 폐인이 돼요, 사람이. 그 24시간 24시간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집에 가고 계속 그거 보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정적으로 한다고 수익을 나면은 수익을 빼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으로만 딱 투자를 해서 50만 원으로 100만 원 벌었다. 그럼 100만 원 빼고 50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안 돼요. 하는 거. 아, 이때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물렸어요. 이제 폭락기, 암흑기가 왔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물려서 그게 50만 원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95%. 와. 950만 원이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와. 근데 그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 한 작년에 좀 상승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19년부터 한 2년 동안은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냥 50만 원인 상태로 그냥 버텼죠. 네. 그래서 최근 상승장에 좀 올라서 한 수익을 한 2, 300 정도 보고 정산하니까 그래도 한 마이너스 한 700?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가뿐히 있어요. 안 올라요. 그게 네. 그 암호화폐가 네. 그 다시 이렇게 버티면 네.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하셨어요. 그때. 그 그때 95%일 때. 그래서 갖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보니까 우량 코인이 있고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조금 소형 맞지. 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원복을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소형 알트코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성장이 안 되고 좀 마이너스가 계속 돼 있는 상태로 아직도 들고는 있고 이거 암호화폐를 투자하면서 좀 배운 거는 그때는 이걸로 인생 역전을 하려고 했어요. 아, 이거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니까 망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암호화폐도 일종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한 순자산의 한 8% 정도는 그냥 비트코인으로 넣어두는 거죠. 이게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망하든 내가 이게 영원히 돼도 내가 이제 살아가고 이 자산을 늘리는데 크게 의미 있지는 않다. 그래서 다만 이게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요. 진짜 10배가 오를 수도 있고 20배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일부 묻어놓는다는 관점으로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어. 그래서 과거 한 2,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아예 마인드가 바뀐 거죠. 보는. 물론 똑같이 투자를 해도 보는 마인드, 시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네. 암호화폐를 한다고 네. 해도 이제 네. 그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 조절이지 네. 거기에 이제 뭐 부동산 주식만큼 이렇게 비중을 싣거나 비중을 싣고 이게 올라간다? 이걸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제 성향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자산이 38억, 50억, 네. 100억 이렇게 늘면 거기에 맞춰서 8%, 10%. 네, 예를 그런 들어서 식으로. 일부 자산을 거기다가 넣어서 혹시 모를 대박도 바랄 수 있는 거죠. 네. 그때 진짜 그 약간 페인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일상에도 타격이 오고. 타격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잠을 잘 못 자니까. 근무 시간에도 이제 이거만 후보했고 업무 성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는 어플을 다 지웠어요. 어플을 지우고 그 배우자 걸로 어플해서 지금은 암호화폐는 일부러 제가 안 보려고 배우자 거에 깔아놓고 그거 해놓고 안 봐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아예 어플이 깔려있지가 않아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암호화폐. 스토리가 이게 참. 오늘 정말 좋은 책도 써주시고, 네. 책에 이제 부동산, 주식, 뭐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 그 과정도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정말 구체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자면, 뭐 한두 가지 좋다면, 한 가지. 뭔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뻔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책을 읽고 책을 읽고 한 50권을 읽었잖아요. 그럼 투자를 하나 꼭 해라.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도 듣고 그 다음으로 성장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독서나 강의만 듣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 수강러라고 하잖아요. 강의만 듣는 거예요. 아, 실제로 그 같이 이렇게 수강을 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강의를 진짜 많이 듣고 책도 진짜 많이 읽어요. 아는 거는 진짜 빠삭해요. 근데 실제 행동을 안 해요. 아,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네, 돈을 안 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자기가 내공이 쌓였다고 하면 소액으로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종목을 투자를 해봐라. 그래서 그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변화를 투자 일지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기록을 해서 분석을 해봐라. 저는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하는 방법이 블로그에 올리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이거를 내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투자하는 경향도 있고요. 투자 일지를 쓴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대충 쓸 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 되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공 사례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거를 자기가 돌아봤을 때 그런 성공 사례로 실패, 성공 분석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거 하고 글로 적어놓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확실히 글로 적으면 네. 내가 그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네. 것들도 많이 나오는 것 맞아요. 같고. 아, 그래서 책에서 또 아웃풋 되게 강조해 주셨잖아요. 아웃풋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계속 정리를 네. 하는 방식. 네.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뭐 핵심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비교를 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막 치고 나가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의 이제 공부가 돼 있고 자산도 있고 해서 막 뭐 무리하게 막 한 달에 막 2-3개씩 막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투자가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급해지면 좀 선택을 잘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주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거를 처음에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장기 가치 투자라는 뭐 이런 관점에서 오래가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초보자 때는 좀 단기적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 거. 혹시나 망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모를 물림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를 안 여쭤봤네요. 네. 그 지방 소액 투자? 수액 투자. 소도시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역시, 소도시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거의 수도권에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지방이 투자 가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어느 정도 자산을 불리고 지금 수도권에 집중이 된 다음에 수도권이 안 되니까 지방을 간 거잖아요. 사실 지금 트렌드가 만약에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 만약에 5년 전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수도권 지방?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수도권에서 좀 상승을 겪었기 때문에 굳이 소액으로 지방 투자를 하는 거는 하지는 않았고, 만약에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도 혹시나 만약에 거기가 인구가 좀 감소하거나 수요가 좀 떨어지는 지역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가 좀 감소하는 지역이거나 이런 경우라면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소액 도시를 네.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네. 때도 엑싯을 네. 고려하고 네, 고려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도 증가하고 네. 인구도 네. 증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더 상세하게 공부해야겠네요. 네, 그거를 이제 더 공부하고 진입을 해야 아무래도 이제 좀 실패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무주택자라면은, 그러니까 약간 지방 투자는 다주택자의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주택자들은 규제 지역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 아니면 비주택, 뭐 상가,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걸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집이 없다, 아니면은 1주택자인데 실거주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적인 관점으로 가기보다는 내가 사는 집으로 투자를 해라. 지금 시점에는 네. 그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엑시시 안 되면 그냥 네. 들어가서 사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를 고려를 해서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안 되면 내가 들어가 살 거야.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들어가 살 집이니까 여러 가지를 더 보게 되잖아요. 교통도 보게 되고 여기 내가 직장하고 출퇴근해야 되는데 교통편이 괜찮나?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여기 학구는 괜찮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딱 그 무슨 뭐 수치화해서 뭐 점수를 매긴다기보다는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냐? 살만하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요즘에 그 또 보면은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실 때도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실제로 가격을 보면 강남 핵심지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이 뭐 30억, 40억, 50억 이런데 진짜 실거래가가 계속 찍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외곽지에 대출이 되는 상품들은 오히려 가격이 보합이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이제 뭐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워낙 고가 주택들은 이미 현금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주택들은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반증인 것 같아요. 저도 월급쟁이지만 생각보다 뭐 코로나 사태로 좀 자영업자들 힘들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돈을 버신 분들은 또 엄청 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배달 대행이라든가 뭐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그런 좀 핵심지로 가시니까 결국은 수요가 계속 있잖아요. 공급은 어차피 한정적인데 그럼 그 주택들은 계속 올라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좀 양극화 현상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주택들은 별로 규제를 안 받잖아요. 거기에 현격하게 뭐 공급이 막 늘어나기도 힘든 구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고가 주택들은 계속 올라가거나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진짜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 2020년에 우리나라 GDP가 3만 1천이었대요. 근데 작년에 3만 4천이었대요. 지금 5천을 바라본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이나 서민분들이 힘들다고 하면 내려갔을 텐데 전체적으로 평균 좀 부의 집중 현상, 뭐 이제 소수한테 좀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기업들은 진짜 돈 많이 번 기업들 많잖아요, 솔직히. 오히려 위기였지만 막 영업이익이 막 2배씩 늘어난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회를 또 잡아서 이렇게 좀 성장한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뭐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잡아서 또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또 그런 뭐 주식으로 큰 돈 버신 분들은 또 강남에 집을 사고 뭐 빌딩을 사고 이런 식으로 또 거꾸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양극화 현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은 약간 그 강남 3구 정도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현금으로 그 가격을 사야 되니까 사실 일반적인 중산층에서 그걸 현금으로 그런 집들을 산다?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그게 집들이 이제 그들만의 리그. 그러면 이게 2000년 그 2014년 15년 이때 서울에 미분양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반포 쪽에. 미분양이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크게 없을 거라고. 만약에 미분양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그 지역에 미분양이 난다 그러면 저는 배팅해서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 내년 올해 그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뭐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많고 뭐 얼마나 이게 공급이 되냐 이런 뭐 이슈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이게 좀 조정이 되거나 꺾이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기는 해요. 왜냐면은 뭐 항상 올라갔던 자산은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이 스탠스를 이게
폭락이 할 수도 있지만 상승할 수도 있고 조정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조정, 폭락, 상승 세 가지 중에 확률적으로 조정이나 상승이 왔을 때가 더 확률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66%.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오거나 만약에 이제 하락이 오면은 좋죠. 하락이 와가지고 내가 뭐 매수를 하겠다라는 입장에선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오고 조금 조정돼서 계속 간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 3, 4년 지났을 때 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폭락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그 전면적인 대출 규제 이런 것 네. 등으로 해서 네. 그 막 한 10%, 20%, 많게는 30%, 막 40%까지 빠진다. 강남도 예외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도 빠질 수는 있다고 봐요. 빠질 수는 있는데 내가 거기서 그 좀 장기적으로 우량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 황금성이 좀 그래도 좀 핵심지에 있는 부동산들은 황금성이 괜찮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주변 외곽에 있는 뭐 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충분히 땅을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본질은 그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가 오르겠냐 안 오르겠냐 이제 이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땅의 가치가 앞으로 집가 상승이 있다고 보면 그거는 가져간다. 그래서 혹시나 상대적으로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도 좀 개별이 워낙 많으니까 개별적인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 약간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주식은 내가 시세보다 싸게 사기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뭐 거래에서 되니까. 근데 실거래가보다 싸게 사는 거는 개별 종목은 가능하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평균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무슨 기관 투자자여서 맞아. 어떤 뭐 100개 뭐 아파트를 한 번에 뭐 빌딩을 산다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어차피 그 아파트 한 동에 100가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채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100채 평균 시세가 10억인데 내가 9억에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 시세 그 평균의 오점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한테는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그 단지 안에서도 네. 다 다르더라고요, 가격이.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전략인 것 같아요. 또 뭐 1000세대, 2000세대 네. 뭐 이런 아파트 내부에서는 네. 또 그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이 또 언제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네,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연락이 오거나 좀 쉽게 그 뭐 급매물이라든가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이제 일반 그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 지금 뭐 집값이 이제 하락한대, 떨어진대. 뭐 이런 어떤 통계적인 평균적인 수치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뭐 5% 올랐다가 하더라도 어느 집은 50% 올랐고 어느 집은 0%고 어느 집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지 너무 그 통계, 빅데이터 이거에만 안 빠지면 오히려 개인한테는 기회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다고 아예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흐름은 아니지만, 보지만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이 부동산이든 어떤 주식이든 가격을 싸게 사는데 조금 포인트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너무 타이밍을 맞추는데 집중을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조대님 그러면 네. 그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해오시면서 네. 위험한 부동산들이 또 분명 있잖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게 하지 마라. 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호텔 분양형 부동산이 있어요. 그 뭐 제주도에 확정 수익률 뭐 이런 거 많이 붙던데요.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피해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노후 대비로 해서 내가 확정형이라니까. 확정형 뭐 이거 월세 받는다. 내가 호텔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실제 그 시행 사업을 하는 데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확정 분양을 한 것처럼 이렇게 다 계약서도 준대요. 뭐 인증서도 주고. 근데 회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와, 컨셉이. 대박이다. 네. 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부동산을 하려고 그러면 시행사라 그러잖아요. 시행사가 그 건설사한테 발주를 줘서 건설을 하는 거고, 실제 사업 주체는 시행사예요. 네. 그럼 시행사가 처음에는 분양 대행사를 막 껴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대행사는 어차피 시행사에 대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 회사는 있어도 시행사가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건 시행사였단 말이에요.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어지니까 과거에 뭐 한 8%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랬는데 실제 가보니까 수익률이 안 되고 공실이고 실제 또 개별적으로 이게 주체가 되다 보니까 어떤 호텔을 운영을 할 때 한 사람이 운영하면 방향성을 가지고 배팅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탁사도 선정해야 되고 잡음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아예 발도 들이지 아예 발도 안 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신도시에 생기는 신축 상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제 구도심에 많은 상가나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새로 상가가 올라가면 그 주변의 상권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적을 수가 있는데 신도시 있잖아요. 막 이제 택지 개발하는데 아파트 짓고 있는데 상가부터 짓거든 보통. 왜냐면은 아파트는 짓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짧으면 한 1년? 한 1년 반이면 이제 절반이네요. 지니까 뭐 짧은 건 뭐 1년 안에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니까 그 배우 수요가 생기기 전에 상가부터 들어간 거죠. 근데 보통 그런 상가들이 분양가가 되게 고가예요. 신도시라고 네, 또 막. 고가고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이 상가의 가치인데 적정한 월세 시세를 모르는 거죠. 왜냐면 주변에 시세가 없는 거니까.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보통 여기 같은 경우도 신축 상가를 분양하는 쪽에서 월세를 높게 맞추는 거예요. 상가 예를 들어서 1층 상가를 분양을 한다. 그러면 임차인을 높게 맞춰서 상가를 파는데 나중에 상권이 다 형성됐는데 그 월세가 300이 아니고 200이었다. 그럼 100만 원이 깎이잖아요. 그럼 상가 가치가 한 1억 이상 깎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신축 상가에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초보자가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제가 아는 지인분도 세종시 네. 지금도 공실이라고. 왜냐면 이자만 내야 되니까 제 아는 그 친구분도 그 신축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공실이 한 1년. 그러니까 이자만 한 800, 900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이너스를 하고 시작하니까 월세를 받아도 이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 대기 기회비용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마음도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외곽지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주택에서 많이 홍보를 할 때는 자기네는 이제 재개발이다. 이게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그 사람들을 모객을 하는데 실제로 지주택 같은 경우는 땅을 사기 전에 어느 정도 일정 비율만 되면은 설립을 해서 사람들 돈을 모아서 땅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조정이나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면 핵심지에 있는 뭐 성공한 지주택도 있어요. 있는데 좀 외곽지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외곽지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주택조합을 이거 10%만 내면 새 아파트 줍니다. 이거에 혼동해서 들어가면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재개발인 줄 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비슷하니까.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조금 헛발을 딛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싸게 산다는 게 싸게 사는 혹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땅 투자인데 지분 땅 투자 기획부동산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팀장님도 이거에 당해서 예를 들어서 땅을 사는데 10명이서 분할로 지분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개발이 된다, 뭐 수용이 된다, 뭐 도로가 생긴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청사진을 제시를 하죠, 부동산들에서는. 근데 이렇게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소유권이 이제 n분의 1로 갖고 있다 보니까 배도하기도 힘들고 이거를 어떤 내가 권리를 행사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죠. 나머지 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동의를 되는 해줘야 되고 음. 아니면 그 지분만 팔아야 되는데 지분만 팔면 내가 투자한 것보다 싸게 팔아야 되니까 힘들죠. 왜냐면 그 땅을 어떻게 뭐 개발을 해서 내가 어떤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지분한 사람들의 다 동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보통 떴다방, 뭐 기획부동산 이런 데서 하는 이런 땅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일단 초보자 때는 쳐다보지도 말자. 쳐다보지도 말자. 네. 호텔형, 네. 호텔형 분양, 호텔형, 분양형 부동산. 분양산, 그 다음에 신도시. 신축 상가. 네. 그 다음에 외곽지의 지역주택조합, 예. 지분형 땅 투자. 그러니까요. 네. 이게 부동산이 또 네. 목돈도 들어가고 네. 상대적인 금액도 큰데 이런 거 네. 한 번 당하면은 네. 진짜 몇 년 힘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정말 오늘 말씀 네.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네. 이제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네. 한다고 하면 초보자들은 네. 그냥 아파트 투자 정도로 네. 시작을 하는 게 그쵸. 그렇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거. 주거용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주거용. 빌라, 아파트, 분양권 뭐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음. 조금 안전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너무 친절한 가이드라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저자님 이제 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네. 되게 의미심장한 네. 구절이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투자는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돈을 많이 벌었어도 본진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것이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간과하면 안 된다. 이 문장이 네. 왜 나오게 됐고 의미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 가족과의 관계가 투자를 하고 몰입을 하다 보면은 좀 소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돈을 불리기 위해서 돈에 그 모으는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목표로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런 본진, 그러니까 본진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가족이었거든요. 뭐 가족과의 함께하는 삶, 행복한 삶,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삶, 이거를 누리려고 사실 돈을 버는 거잖아요. 물론 돈이 많아야 가질 수 있는 것도 많고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거 이렇게 많은 게 맞아요. 근데 오로지 돈만 쫓으면 평생을 예를 들어 제가 자산을 늘리는 걸 하면 죽을 때까지 자산만 늘리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 본질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와이프가 조금 아프게 되면서 뭐 육아이직을 잠깐 썼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족에 대한 소중함, 건강에 대한 소중함, 우리가 돈을 벌었지만 돈을 버는 목적은 여기에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껴서 실제로 지금은 그 돈을 버는 거에만 집중하진 않고 그 행복한 삶, 뭐 이런 돈의 본질을 떠나서 그 나의 삶을 추구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투자를 시작하시고 네. 한 4, 5년 정도 네. 이렇게 몰입하셨고 네. 이제 이런 네. 가치관으로 조금씩 네,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그 네. 제주도에서도 자녀들과 시간 네. 보내시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그 만족도가 높았어요. 아, 왜냐면은 저희가 맞벌이 부부였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게 엄마 아빠가 다 회사를 가니까 표정도 맨날 안 좋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주 가서 한 달 정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자연에서도 뭐 바다도 가고 뭐 오름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지내니까 생각보다 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만족도도 높고 자녀 만족도도 높아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가장의 입장에서는 뭔가 더 많은 걸 줄 수 있을 네. 것 같고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 말이 100%는 아닌 것 같은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린 시기에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뭐 라포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클 때는 이제 또 좀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싶어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도전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달 살기 말이 쉽지. 네. 이거를 다 떠나서 가서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빠하고의 관계도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되게 쉽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른들보다는 확실히 네, 빨리빨리 맞아요. 변하니까. 네. 뭐 한 달이 아니더라도 네, 장기간이라도. 네. 주말에 뭐 네. 한이라도 진짜 정말 네. 빡빡하게 보내시는 네. 분들이라면 네. 조금씩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의 사다리를 그려주시고 네. 마지막에 네. 그 본질을 딱 지적해 네. 주시면서 정말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여기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참 목차도 잘 잡으신 것 같고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자님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혹시 뭐 끝으로 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끝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행운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만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해도 행동하는 사람이 행운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 행동했고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행운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셔서 이 영상을 끝나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꼭 한 가지를 행동으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주옥과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네. 끝까지 한번 네. 빠르게 네. 돌려보면은 그 무리하게 하지 않으셨고 네. 그리고 그 40% 50% 네. 소득에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네. 투자를 이렇게 5년 6년 끌어오니까 네. 이렇게 자산이 계속해서 꾸준히 네. 증가할 수 있는 거고 직장인도 어느 정도 경제적 그 자유분은 이룰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말고 그쵸? 네. 그런 방법으로 잘 소개해 주신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행동하는 사람 항상 두어가 되자.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월급은 적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를 쓰신 곽중현 저자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